자, 7월 정말 무덥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를 쓰면서 또 이 계절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기 마련입니다. 이 계절에 대한 특징을 우리는 시를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몇몇 개 7월의 시를 몇몇 검토하기로 합니다. 이 7월의 시 하면 7월이 어떤 계절이냐 보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명한 시가 뭐냐 이거가 생각합니다. 그럼 7월 하면은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가 7월하고 아주 딱 맞았더라고요. 그럼 왜 7월 하면 이육사의 청포도 생각이 날까? 그것은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청포도를 배웠으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억이라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 재산, 별거 아닙니다. 이 지적 재산은 내가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는가, 체험을 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청포도라는 시를 중고등학교 그 시간에 안 배웠으면 그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걸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우리들 기억 속에 어떤 것이 입력되어 있냐 이게 내 지식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삶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교과서 시가 대단한 영향력을 갖는 건 사실. 자, 청포도 봅시다. 이육사의 청포도. 이걸 옛날에 많이 외우고 또 시험에도 잘 나오고 했습니다. 과거에 작가들 소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작품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청포도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7월을 상징하는 7월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7월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지 않고 청포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7월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시를 쓸 수 있다. 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그렇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시골. 아니, 지금 고향에 있지 않죠. 만일 고향에 있다면 아마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타향살이 참 멀리, 지금 이육사가 사실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쫓겨가지고 만주에 헤매고 다니면서 쓴 시가 유명한 광야라든지 청포도라든지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육사를 좋아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에 참 만주 땅 이국을 헤매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쓴 시. 참 생각하니까 내 고향 7월을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바로 7월을 말합니다. 이 마을 전선이 주저리 열리고 자, 고향 생각을 이 사람들이 고향이 굉장히 그리워요. 근데 고향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냐? 청포도다. 그래서 청포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내 고향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에 대한 시를 쓴다고 할 때 떠오르는 게 뭘까요? 각각 다 아마 사연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다 청포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포도. 그래서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청포도 했으니까 이 청포도를 이어서 확산시키고 생각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어디에 청포도 알날이 있는 것처럼 전설도 주저리 열리고 또 고향 그렇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먼데 하늘이 푸른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희망찬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포도와 전설과 하늘과 이런 것들이 정말 고향 땅을 지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그래서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도 딴배가 곱게 밀리서면 여기까지 어떠한 분위기가 고향에 대한 그 희망과 그 숱한 얘기와 꿈과 이상과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이 고향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느끼게 하는데, 그 느끼게 하는 도구들을 보면은 마을 전설, 먼지 하늘, 푸른 바다, 흰도 딴배 이런 걸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아닙니다. 철저히 주관적이고 상상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늘 및 푸른 바다 가슴을 열고 흰도 딴배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아주 평화롭고 이런 걸 느끼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월달 이런 계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손님은 여기서부터 방향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희망차고 뭔가 평화롭고 그런 그 고향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그런데 손님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달픈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싹 바꾸는 겁니다. 고달픈 몸, 아니 손님이 오는데 왜 고달픈 몸으로 와?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했습니다. 참가 고난, 아주 어렵게 고생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가지고 고달픈 몸으로 청포 푸른 옷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번 접시도 좋으려. 그래서 손님에게 이 포도를 같이 따먹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드려. 이걸 보면요, 이 육사가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포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7월을 청포도로 표현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시를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광복을 또는 정말 그 회복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이 고달픈 손님으로 오는 청포를 입고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 소망, 이런 걸로 곁들여 표현하는 그 이육사의 간절한 그런 소망, 이게 여기 잘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점에서 아주 이 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7월의 얘기가 아니고 그 가난한 일제시대 때 그 해방을 기다리면서, 조국 해방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손님으로 해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식탁에 은쟁반에 하얀 못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백을민족, 파란색과 하얀색, 이 색깔을 잘 조정해 가면서 이 시를 한국적인 어떤 광복을 기대하는 꿈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시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지하에 정말 애국지사다운 그런 시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건 너무 역사적인 얘기고 그냥 순수하게 그럼 우리가 7월을 한번 생각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오세영의 7월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7월이 도대체 어떤 계절이냐. 그냥 뭐 역사니 조국이니 이런 거 떠나서 일제니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7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여러분들 7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7월 요즘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바다로 가고 싶죠. 자, 그러니까 순수한 이 땡볕에, 이 뜨거운 7월의 땡볕에 생각할 수 있는 시인의 상상력이 뭘까? 이걸 우리는 이 오세영의 7월에서 한번 보게 됩니다. 7월. 얼마나 바다가 그리웠는지. 하도 더우니까 그냥 바다에 푹푹 빠지고 싶지 않겠어요? 이때 그 감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녀, 휘말리는 치마포. 아니 7월 하고 생각나는 게 바다야. 근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 춤추는 여자의 바다야. 너무 바다가 그냥 그리우니까 정말 가고 싶은 욕망을 바다는 무녀, 휘말리는 치마포. 이것을 시적 기술로 하면은 대단히 그 은유적으로 했죠. 자, 7월이 뭐냐? 이걸 바다. 이 사람이 지금 구상하는 여러분들 그 시를 쓰면서 시를 결코 비논리적이다 천만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7월을 이 사람은 바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바다라고 정의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대한 이 사람의 또 다른 정의가 7월을 바다하고 같습니까? 주관적 정의입니다. 시적 정의예요. 7월을 바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서 왜 바다냐, 어떤 바다냐 하는 것을 첫째, 바다는 무녀. 첫 번째 바다는 무녀. 춤추는 여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다는 춤추는 여자. 이것을 시학적으로 말할 때 비유법이죠. 은유적인 표현. 바다는 무녀다. 그 무녀인데 그걸 좀 보완해서 휘말리는 치마폭이다. 또 이렇게 치마폭으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은유적인 표현. 그 다음 두 번째, 바다는 광녀. 광녀야 또. 바다가 뭐냐? 광녀다. 미친 여자. 아까 남녀. 그 여자를 좀 이렇게, 그 여자를 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바다는 광녀. 미친 여자. 산바람 머리칼. 그러니까 바다를 미친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산바람 머리칼. 이렇게 보완을 했어요. 전부 은유. 무엇은 무엇이다. 네, 바다를 광녀라 한 것이나 산바람 머리칼이나 이것은 철저히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바다는 세 번째 처녀. 그리고서 다시 처녀를 보완해서 푸르른 이마. 그 다음에 바다는 희녀. 희녀. 노을 희자. 희극 코미디. 희녀. 꿈꾸는 눈. 자, 그럼 뭐예요?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무녀, 광녀, 처녀, 희녀. 바다를 여자로 보되 어떤 여자냐? 네, 춤추는 여자, 미친 여자, 처녀, 그리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막 7월이 오면 바다로 가고 싶어라. 바다에 가서 그 미친 여인의 설레는 가슴에 안기고 싶어라. 여기서 이제 자기 소신이 나. 왜 바다가 무녀, 광녀, 처녀, 희녀냐? 하도 바다에 가서 안기고 싶으니까 그 바다가 유혹하는 그 더우니까 바다를 가고 싶은 그 욕망을
자, 그래서 다시 이 바다를 이렇게 여자로 비유하더니 마지막은 바다는 짐승을 이렇게 또 바꿔서 눈에 비친 푸른 그림자. 그래서 결국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시는 철저히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바다를 7호를 바다를 여자로, 그리고 여자를 여러 가지 무녀, 광녀, 처녀, 희녀로 이렇게 은유화한 아주 조직적인 시작.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쓴 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지만 그 표현은 전부 다 주관적, 상상적, 은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필, 감동을 줍니다. 그럼 다시 7월의 편지에서 박두진의 7월, 이분은 7월의 편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영은 7월이란 뭐냐 하는 것을 바다로 나타내고 그것을 여자로 나타내는데, 박두진은 7월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편지라는 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 7월이 나에게 보내주는 이야기가 뭐냐? 그게 바로 7월의 편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박두진이 상상하는 7월의 편지를 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 친구가 편지를 보냈다고 합시다. 이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초의량 반가하십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박두진의 편지는 그게 아니에요. 7월의 태양에서는 사자 새끼 냄새가 난다. 완전히 예상을 깨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7월의 태양에서는 사자 새끼 냄새가 난다. 두 번째, 7월의 태양에서는 장미꽃 냄새가 난다. 또 이랬네요. 자, 7월을 대표하는 것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요. 오세영은 7월을 바다 그리고 여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두진의 7월은, 이 박두진의 7월은 여자가 아니에요. 바다가 아니고 첫 번째 태양. 이 사람이 생각한 7월은 태양. 요게 달라. 뭐예요? 자,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무더운 날씨를 만약 이 7월에 대한 시를 우리가 쓴다고 할 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를 오세영의 인식과 박두진의 인식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두진은 느끼는 것이 7월은 뜨거운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7월은 태양. 근데 그 태양도 그냥 태양이 아니야. 두 가지야. 사자 새끼 냄새가 나는 태양이야. 그러니까 하도 이게 막 그 태양이 쫙 이렇게 빛이 발산하는 것이 왜 사자하고 태양하고 왜 이렇게 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을 사자 새끼와 연상시켜요. 그 다음에 장미꽃 냄새, 좀 여기서 나온 서정적이죠. 그래서 첫째는 태양을 첫 번째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그 태양을 쟁반만큼씩 목에다 따다가 걸고 싶다. 상상력이 이제 다시 또 올라갔어요. 사자 새끼 냄새나고 장미꽃 냄새가 나는 태양을 따다가 쟁반만큼씩 목에다 딱 걸고 싶다. 이렇게 상상력이 또 비약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수레에 초를 달리며 태양이 둥그니까 수레 삼아서
초원을 달리며 심장을 싱싱히 그슬리고 싶다. 이렇게 또 상상력을 이렇게 갖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7월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주관적인 상상력을 구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바다가 밀려오는 소금 냄새의 깃발, 콩밭 냄새의 깃발, 아스팔트 냄새의 그 이급빛 냄새의 바람에 절펄럭이는 절규. 여기서는 뭡니까? 그리고 바다가 밀려오는, 거꾸로 썼죠? 그리고 바다가 밀려오는 바람. 아하, 그 사람 바다 그 자체보다는 바람. 그 다음에는 바람. 여러분들, 요즘 제일 그리운 게 뭐예요? 참, 태양이 가장 참 못 말리는 태양. 그 다음에는 바람 그립죠. 그 바람, 이 사람의 바람은 바다가 밀려오는 그 바람인데, 그러니까 소금 냄새, 그걸 깃발로 바꿨습니다. 콩밭 냄새, 깃발. 아스팔트 냄새의 깃발. 그 임금빛 냄새의 깃발. 그것을 달리는 바람이 펄럭이는 절규.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그 바람으로 또 7월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냄새로 했고, 그 냄새를 깃발이라고 바꿨고 절규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월의 바다에 저 출렁거리는 파면, 다시 이제 바다로 돌아갑니다. 7월의 바다. 근데 지금 파면이라는 것은 파도의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새파랗고 싱그러운 아침의 해안선에 저국의 폼. 그래서 거기다 조국의 폼 이랬는데, 어쨌든 바다를 아주 그 싱그러움으로 7월의 바다에서는 내일의 소년들이 축제 소리가 온다. 내일의 소녀들의 꽃비둘기가 날리는. 자, 그러니까 태양, 바람, 그리고 바다. 그리고 싱싱한 그 바다의 싱그러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7월 느낌을 좀 느끼겠죠? 이 싱싱한 7월을 이 박두진과 오세용의 시에서 아마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7월의 바다라는 시를 쓴 게 황금찬입니다. 지금 인용한 사람들은 좀 그래도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의 시를 지금 그들의 7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황금찬.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금년에 돌아가셨죠? 작년에 95인가 아마 시 치고는 제일 오래 산 분이었을 거예요. 이 황금찬 씨는 가장 장수한 시이고, 아마 여러분들 본 분들은 알겠지만 늘 그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형적인 시인입니다. 아주 그 어린아이다운 그런 감성을 가진 분이라고 할까? 늘 그런 삶이 아주 그런 분인데, 자, 이 황금찬에 한번 7월의 바다를 어떻게 표현하나 보십시오. 아침바다에 밤새 물새가 그려놓고 간 발자국이 바다 이슬에 젖어 있다. 내가 바닷가를 거닐면서 느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침바다에 밤새 물새가 그려놓고 간 발자국이 바다 이슬에 젖어 있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나는 그 발자국 소리를 밟으며 싸늘한 소라껍질을 주어 손바닥 위에 놓아 본다. 자, 이건 이런 것입니다. 바다를 거닐면서 물새 발자국, 그 다음에는 소라를 밟으면서 소라꼭지를 보면서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사실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가 거니면서 보면 물새 발자국도 밟을 수 있고 또 소랑 껍질도 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주관적 해석을 그 다음부터 합니다. 소라의 철변, 바다의 꿈이 호수처럼 고독하다. 이걸 완전히 뭐예요? 소라 껍질을 저 산바닥에 올려놨더니 소라의 철변, 바다의 꿈이 호수처럼 고독하다 하고 그 소라 속에서 그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돛을 달고 두세 척 만선의 꿈이 또 있을 바다는 뱃머리를 열고 있다. 또 고기 잡으러 가는 배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떠난 배는 문득 나비가 되어 바다 위를 날고 있다. 이게 주관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배가 아니고 나비야. 나비가 날아가. 글쎄, 혹시 여러분들 그 바다에 가서 멀리 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새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주관적 해석입니다. 푸른 잔디밭을 마구 달려 나비를 쫓아간다. 그 파란 바다를 지나가는 배를 푸른 잔디밭을 마구 달려 나비를 쫓아간다.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새 나는 물새가 이것은 이제 마지막은 나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느새 나는 물새가 되죠. 나도 결국 물새 한 마리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나비가 되고 바다는 잔디밭이 되고 그리고 나는 물새가 되는 이런 그 하나의 상상의 세계를 판타지입니다. 동화 같은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보고 주관적으로 상상력을 고사해서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7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과 바다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7월의 시에서 실감이 납니다. 다섯 번째로 이 7월이라는 걸 좀 독특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7월 하면은 태양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주로 생각나는데 이 사람은 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7월 이외수. 이외수가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시죠? 춘천 어딘가에서 머리 이렇게 길게 묶고 이렇게 좀 약간 도사처럼 해가지고 어떤 때는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저한 유명한 인물 같기도 하고 저한 묘한 인물이에요. 네. 원래는 난 이 소설가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또 시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예수 이 사람이 쓴 7월은 무엇일까? 그대는 오늘 또 부재 중인가? 정오의 햇빛 속에서 공허한 전화벨 소리처럼 매미들이 울고 있다. 굉장히 아주 이렇게 샤프하게 썼어요. 보세요. 그대는 오늘도 부재 중인가? 그러니까 그 주인,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대상은 없어. 그대는 오늘도 부재 중인가?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욕망하는 어떤 그건 없어요. 저의 햇빛 속에서 여러분들 7월달 뜨거울 때 지금 아직 소리가 안 들리는데 공허한 전화벨 소리처럼
그러니까 전화가 따릉 울리는데 받는 놈이 없어. 그럼 주인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오늘 또 부재중인가?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벨이 수없이 울려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달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매미, 자, 공허한 전화벨 소리처럼 매미들이 울고 있다. 매미들이 참 여기저기서 울어대는데 안 끝에 이러는 게, 이걸 전화벨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받는 사람 없고 계속 전화벨 소리만 울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 주인은 없는 거죠. 아주 그 장면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정말 아주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표현에 그런 겁니다. 그대는 오늘도 부재중인가? 그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저 매미들이 받지 않는 전화벨소리처럼 계속 울어대니까 아주 장면이 재밌습니다. 나는 세상을 등지고 원고지 속으로 망명한다. 텅 빈 백색의 거리, 모든 문들이 닫혀있다. 작가로 이제 원고를 쓰고 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봤냐? 텅 빈 백색의 거리. 그나마 뜨거운 날 한낮의 모습을, 모든 문들이 닫혀있다. 네,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깊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이유도 깊어진다. 참, 좀 철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그림도 깊어진다. 나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방마다 입주시키고 빈혈을 앓으며 쓰러진다. 끊임없이 목이 마르다. 결국 주인을 찾는 자세. 내가 누구냐?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해답이 안 나와요. 마치 그냥 매미들이 대답하지 않는 이걸 그냥 대답을 들으려고 하루 종일 울어대는 매미처럼 나도 무엇인가, 인생이 뭐냐, 내가 뭐냐를 해답을 듣고 싶은데 나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방마다 입주시키고 그런데 빈혈을 앓으며 쓰러진다. 해결이 안 나. 끊임없이 목이 마르다. 도대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7월의 외로움, 그냥 뭐 뜨거운 바다나 뭐 여자나 이런 게 아니고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여섯 번째, 수채화, 선월강.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7월이라는 7을 수채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좀 상당히 감각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시도 우리들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햇살 한 움큼 도화지에 쏟아놓고, 햇살을 한 움큼 도화지에 쏟아놓고, 네, 이게 감각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 가운데 그런 거 많이, 햇살 한 다발, 장미 한 다발이야 늘 하는 소리고, 네, 햇살 한 다발. 그래서 나도 어디 가다가 햇살 한 두루 이래봤어요. 그러니까 햇살 한 움큼, 네, 햇살 하나를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이게 한번 사용해 볼 만한 그런 어법입니다. 네, 햇살을 어떻게, 그 햇살을 주워 담는다. 햇살을 햇살 한 움큼, 햇살 한 다발, 네, 햇살 하나를, 이런 것들, 이게 결국 감각적 표현입니다. 햇살 한 움큼 도화지에 쏟아 흘러가는 구름을 따라 마음을 색칠하네. 마음을 도화지에다가 색칠했다. 도화지에 퍼져가는 지난 여름. 자, 7월의 풀숲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뚝뚝 떨어져 내린다.
이것은 정말 7월의 분위기, 우거진 7월의 분위기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수채화 같은 7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었던 얘기를 또 풀숲에서 일어나 7월의 초록빛 나무로 쑥쑥 자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을 이런 그 햇살로 이렇게 채색한 수채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기원이라는 시인은 아동 시인입니다. 제가 더 잘 아는 시인이고요. 동시죠, 그러니까 동시로 7월의 노래라는 시를 썼습니다. 동시도 뭐 쓸만합니다. 7월의 노래. 여름은 환한 웃음인가봐. 상당히 긍정적으로 썼네요. 여름은 환한 웃음인가봐. 웃음. 여름은 새파란 마음인가봐. 환한 웃음, 새파란 마음. 네, 그 이미지죠. 주관적인. 이 아주 그 동시를 쓰는 데는 정말 이 색채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한 웃음인가봐. 파란 마음인가봐. 풀도 나무도 웃음이 가득 온통 세상이 파란빛이야. 위에 있는 것을 맞췄죠. 첫째 줄, 셋째 줄, 둘째 줄, 넷째 줄 맞춘 겁니다. 상당히 그 체계 있게 쓴 거예요. 숲에서 들린다 여름의 노래, 들판에 보인다 여름의 빛깔. 이것도 맞췄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어디서 올까? 정말 7월은 여술쟁이야. 자, 이렇게 해서 7월을 다양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7월 이 계절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을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쓰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시인은 어떤 제목도 잘 소화시키는 시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가 더 잘 쓰는 시인이거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미가 난 7월 재미없다. 7월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쓰기 싫어.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쓰는 거죠. 그런 시인이 좋은 시인일까? 어떤 소재가 부닥쳐도 써버리는 시인이 정말 능력 있는 시인이니까 나도 정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시를 쓰는 과정에서는 어떤 소재도 한번 부닥쳐본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쉬었다 합시다. 네.